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여러분들의 경제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56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왜 어렵다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충분히 다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식들을 먹기 때문에 충분히 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서점 화제의 베스트셀러 인간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가장 심층적으로 담아낸 책 운명에서 희망으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대통령 문재인의 솔직한 이야기. 가장이자 아버지 문재인에 관한 김정숙 여사가 들려주는 흥미로운 일화들.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통령 문재인의 삶과 생각을 분석해주는 심리학자의 사려 깊은 관점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고 싶다면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운명에서 희망으로.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나는 꼽살이다 156회. 저는 경제 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개구멍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입니다. 와. 수학 관련한 연구 결과물은 하나도 나오지 않나? 좀 있으면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거 나와요. 동영상 나오지. 아하, 이런 거 제초가는 거 안 좋은 자세야. 자 오늘도요. 제 옆에는 우리들의 귀염둥이 가와이네. 징그럽네. 하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자 아빠인 평범한 남자 경제계 호모 심슨 선딜 소장님. 와, 심슨 어때? 심슨 싫다, 싫어. 왜? 배 나왔지, 머리숱 적지. 그래서 딱이다 싶어서 저희가 골랐어요. 딱이야. 나 실물 보고 다 각현아가 이야기하는 거랑 정반대라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누가 그래?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래. 뵙고 와봐 그 사람. 자, 낙곱살 제 156회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역시나 낙곱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노골적이면서도 뻔뻔한 광고 시간. 네, 오늘도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신 고마운 분들을 저희 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쭉 소개해 드릴게요. 운명에서 희망으로. 제가요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대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인권 변호사 시절에도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철없는 사람, 운 없는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 등등 어찌 보면 실패한 여러 사람들을 선입견 없이 변호했던 것도 열등한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우수한 자녀만 편애하지 않으려 하는 공평한 아버지상과 겹친다. 네, 보수적인 가부장제나 이 대통령이 국민의 아버지다 뭐 그런 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봐왔던 정치인은 이 선거 때만 서민 흉내 내고 그 외에는 갑질, 개저씨처럼 행동하는 거 너무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깨끗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따뜻한 정치인, 대통령을 우리도 가지게 됐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대목이 그냥 마음에 콕 들어오더라고요. 네, 운명에서 희망으로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주변에서 너는 광고 후에 토크하면서 무슨 미세먼지 대책에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통계까지 다 나오냐? 뭐 그런 얘기가 하던데요. 아닙니다. 네, 저는 광고주분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 권력 순위 1위 찡찡이의 운까지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2-849-9730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7,000원 운전자 보험, 1만 원 화재 보험 여러분 전화 많이 걸어주세요. 혹시 낙곱살의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입니다. naggobsal@gmail.com 네, 낙곱살@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곱살의 광고를 제공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야심작이죠. 2017년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특강이 이제 7월 8일, 9일 세종대학교 대학홀에서 열립니다. 이제 자리가 진짜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성비에서 정말 최고다. 네, 요즘 가성비가 시대의 키워드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좀 반응을 좀 잘하란 말이야. 아, 네네네네. 아니, 외부 광고 들어오는 거에 한 절반 정도만 좀 반응을 보여봐. 아, 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 주변에 이 특강 같은 거 많이 들으러 가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좀 유명한 저명한 강사들 초청하는 강의 되게 비싸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뭐 몇십, 40, 50 막 이렇게 한다면서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치로 계산을 하면 뭐 한 8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야, 근데 8만 원, 7만 원, 8만 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은 7, 8만 원 수준이 아니라는 거. 요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시는 강사진이 국내 하여튼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들이에요. 아, 데니송. 그분은 이제 글로벌급이고요. 네. 데니송 결혼하셨대요? 아, 그거는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네. 자, 하여튼 네네. 최고 수준의 명강연을 아주 일반인들이 크게 부담 없는 선에서 들을 수 있는 네. 주로 이렇게 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정리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1년에 딱 한 번 돌아오는 찬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약팔로 온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갑자기 약장수 모드로 느껴졌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봐도 진짜 1년에 딱 한 번씩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강입니다. 가성비 최고의 특강.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께 딱이야! 2017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매진 임박입니다. 여러분들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얼른 가셔서 신청해 주세요. 용인시 수지구의 한 테라스형 아파트. 누수와 벽 부서짐 등 하자로 석 달 가까이 지연된 입주가 지난 주말 시작됐습니다. 건설사는 대부분의 하자가 고쳐졌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여전히 하자 투성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문제는 이런 하자 분쟁이 현재의 선분양제에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을 골라야 하는 선분양제는 집이 부족하던 시절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 주택 보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2, 3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한 모델하우스를 살펴보는 사람들.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팔라고 권유하는 속칭 떴다방. 모두 분양을 먼저 하고 이후 공사를 하고 입주하는 선분양제 때문에 발생한 모습입니다. 선분양제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 건설사가 청약자에게 돈을 미리 받아 건설 자금을 쉽게 마련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100%를 넘어선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1순위 청약통장 자격 완화나 분양권 전매기간 단축 같은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진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소외돼 왔습니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한 달에 10,000건이 넘을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지 못하고 분양권 거래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진 선분양제도 미국이나 일본 등처럼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곱살이다 제 156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네, 여러분 이건요. 돈을 주고 이렇게 사는 상품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자, 일생 동안 우리가 사는 물건 중에서 제일 비쌀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진짜 문제는요. 물건을 살 때요. 물건을 보고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일단 돈부터 내라는 겁니다. 네. 이거 뭐지? 뭐 이런 상품이 다 있나? 다들 막 띠용 하실 텐데요. 자, 그러니까요. 상품 실물이 실제로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림만 보고 아니면 샘플만 보고 엄청난 돈, 이런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상품은 무엇일까요? 나는 알지롱. 지금 난리 났어요. 뭐 이것저것 질문이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낙곱살 애청자분들이라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집입니다. 네, 특히 아파트. 네, 돈부터 먼저 내고 물건은 나중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선분양제.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낙곱살을 찾아주신 손님은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님 겸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순탁입니다. 네. 자, 서순탁 교수님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무척 많을 텐데요. 소개해 주세요. 오늘 모신 이유도 무엇인지 같이요. 뭐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제일 비싼 물건이 집인데 집이죠. 이 집을 완성품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뭐 팜플렛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실물하고도 다른 어떤 견본주택을 보고 이렇게 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내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금 아파트 공급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문제의식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온 단체가 바로 경실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실련에서 서민주거안정운동 본부장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서 각종 이렇게 토론회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던 서순탁 교수님을 모신 거고요. 이번 시간에 선분양제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후분양제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될지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제 대학교 때 첫 남자친구가 시립대 다녔었는데 갑자기 또 추억 돋네. 하여튼 뭐 남자들 사연도 많고 뭐 별의별 남자 안 사귀어본 분이 없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나 몇 명 안 사귀어봤는데. 한 네. 하여간 그 친구가 또 갑자기 아련하게 떠오르면서 네, 교수님 오늘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주택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콕 집어서 선분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선틸 오빠? 지금 정부가 뭐 재벌 개혁이다 또 검찰 개혁이다 뭐 이런 개혁 과제들을 내놨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부분에 관해서는 뚜렷한 개혁 방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조용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죄송해요 지금. 초코볼 입에 넣고 이야기하니까 힘들지. 당이 떨어져서 나이가 드니까 당이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주 지지층인 20대에서 40대는 사실은 집이 대체로 뭐 모든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세입자 입장이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집값이 오르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주택 시장을 교란하고 또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제도 중에 하나가 전 선분양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 보자면 이게 처음부터 막 되게 민감한 이슈를 건드려서 뭐 할 일도 많은데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서 조금 후순위로 미루는 듯한 느낌을 저는 좀 받아요. 근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정을 이해하고자는 하는데 다만 이 후분양제 문제만큼은 초반부터 조금 이렇게 개혁 아젠다로 이렇게 잡고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설명이 길어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유세다.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저는 일정하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조금 이렇게 가다듬어서 뭐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이 선분양제는 기본적으로는 건설업체라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고요.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너무 이 제도 때문에 소비자로서의 그 위치가 협상 능력, 교섭 능력이 이렇게 취약해지기 때문에 사실 국민 대다수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정책은 좀 먼저 추진을 해나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후분양제만큼은 좀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좀 의지들을 모아나가자 이런 취지로 오늘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퀴즈를 내드린 것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구입할 때는 먼저 어떤 물건인지 보고 구입하는 게 맞는데 네. 참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후분양제라서 좀 네. 이게 좀 뭔가 상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후분양제를 하게 됐느냐 이거 맞는지 교수님 좀 한번 이게 제 얘기가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본격적인 이 산업화의 길을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다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모자라. 근데 당시의 건설사들은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하니까 일단 입주자들한테 먼저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한다. 이런 선분양제가 만들어졌다. 이거 맞나요? 예, 맞고요. 당시가 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1970년대 후반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주택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생각한 카드가 건설사가 돈이 없으니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즉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제거해주고 대가로 분양가 규제를 해다오 하는 일종의 협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많은 주택을 건설업체가 쉽게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1990년대 후반 IMF 재정위기가 오면서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정부가 분양가 자율화를 하니까 후분양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왔지만 이것이 미뤄지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도에 네. 후분양제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으나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사실상 후분양제는 폐기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그 선분양제가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단기간에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 주택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게 이 선분양제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일단 돈부터 받아놓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나중에 불량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몇 억을 냈는데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아파트 하자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교수님. 이게 이 선분양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네. 선분양제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선분양 후 시공 주택 분양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분양 계약상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날림 공사를 한다든지 네네. 왜냐하면 그 입주 시기를 못 맞추면 지연 보상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날림 공사를 하는 것들이 많고 분양 계약과 실제 시공과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저가 자재, 불량 자재를 쓴다든지 또는 자재 바꿔치기 등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실 시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모델 하우스만 보고 소비자들이 분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다른 문제도 많죠. 네. 이게 이제 준공 시점에서 분양 계약을 하지 않고 준공이 2, 3년 전에 이제 그 분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얼마가 들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2, 3년 후에 준공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상황에서는 소비자들도 이제 시세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같은 것이 또 많이 성행을 해서 투기도 또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건설업체가 만약에 집을 짓다가 부도를 내면 입주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한 피해도 사실은 소비자가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원래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 논리의 핵심은 모든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든 완성된 제품을 보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지켜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네. 참 어떻게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특히 이 아파트 관련된 이런 부동산 문제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진짜 선분양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근데요, 교수님. 문제는 정말 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층간소음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게 수십 년 동안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게 층간소음 문제는 보호와 기둥을 이렇게 조금 더 세워서 단위 면적당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보나 기둥이 흡수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근데 이미 다 돈 받았어.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금 들어가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어떻게 나는지 확인도 못해. 그렇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 많이 들어서 층간소음 뭐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뭐 선택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급자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러네요. 그런 위치에 서게 만들어버리고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요, 우리나라만 이런 거예요. 외국에도 이렇게 그 선분양제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예,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네. 선분양, 후분양 구분이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주택의 경우 공격률 80% 수준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선분양제를 제도화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참, 이런 건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 네. 앞서가는 게 아니라 거의 독보적인 것 같아. 네네. 근데 이게 아까 이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할 때는 선분양제를 하되 소비자의 지위를 일정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분양가 규제라는 걸 정부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외환위기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후분양제로 전환을 하되 분양가는 자유로 한다. 즉 분양가 규제는 푼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분양제를 하는 대신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게 맞고 그거는 어느 정도 뭐 그때의 사정상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간다 그러면 이제는 분양가 규제는 푸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자, 그럼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선분양제는 그대로 유지를 해버리고 분양가만 자율화해버린 거예요. 이상하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부터 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니 해서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도입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미 이제 물 건너 가버리고 뭐 지난 2014년 말에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는데 사실상 폐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아, 참. 자,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요. 일부 후보들이 후분양제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근데 이 후분양제를 새 정부에 이 실행에 옮겨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그래서 힘을 얻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 기득권 언론들이요. 이 후분양제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는 기사들을 지금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함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5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후분양제 강제하면 서울은 큰일 날 것. 제목이야 이거. 자, 무서운데? 자,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를 하면 서울은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앞으로 2년간 집값 오르는 것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자, 선분양제는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입지 좋은 곳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한 번만 내면 프리미엄을 1억에서 2억씩 벌 수 있었습니다. 자, 미리 분양만 받으면 집 짓는 2년 동안 오른 시세 상승분을 계약자가 가져가는 장점이 있었다. 자, 선택 오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의가 없네요. 아니 이거 완전 투기를 지금 장려하는 컬럼인 것 같은데 기사가. 아까 이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분양제 하에서는 건설업체가 2, 3년 후에 집값이 어떻게 될까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게 수입이 극대화되는 건가요? 최대한 땡겨서 지금 받아야 그렇죠. 분양할 때 선분양할 때 최대한 바람몰이를 해서 마치 집값이 계속 뛸 것처럼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는 계속 집값이 뛰어서 프리미엄 차익을 노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실 선동을 하게 되거든요. 과잉 광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양 대여를 줄서게 하면 돼요. 근데 뭐 2, 3년 후에 만약 집값이 떨어졌다. 건설사도 아무 책임 안 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7년 이럴 때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2008년 9년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울의 집값 이런 게 떨어졌을 때 그때 건설사들이 책임졌나요? 안 지잖아요. 선분양제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건설업체들이 향후에 경기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되게 이제 단기간에 밀어내기 분양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택시장의 진폭이 되게 커집니다. 달아올 때는 후끈 달아오르고 또 투기 바람도 거세지고. 근데 침체가 될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경기를 보지 않고 막 공급을 했는데 2, 3년 후에 주택 경기가 침체되는데 막 입주 물량이 막 쏟아진다. 2008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더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실 주택시장의 진폭을 키울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가수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서 뭐 예를 들자면 1억에 살 수 있는 걸 2억에 사게 하고 3억에 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길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소비자가 좋은 겁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후분양제로 바꿨을 때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이제 뭐 구체적인 논리가 있긴 할 테지만 그 다음에 선분양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았다. 뭐 계약금 중도금 한두 번 내고 프리미엄을 1, 2억씩 벌 수 있었다. 이게 소비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투기꾼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투기꾼.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합당한 어떤 가치를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아파트라는 그 상품 자체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걸 사고 팔므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자산의 교환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차익을 노리게 한다. 이건 소비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몇몇 운 좋은 또는 아니면 계획적인 그런 투기자들 또는 투자자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소비자라고 치환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에서는 후분양제를 하면 2년간 오르는 집값을 건설사가 분양가에 반영할 것이다. 건설사가 조달하는 금리가 소비자보다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설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자, 이런 논리에 대해서 그 서순탁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사 입장을 대변한 듯한 논리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제 조건이 좀 틀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첫째는 서울이 주택이 부족하다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인데요. 네. 2015년에 이루어진 주택 센서스, 인구주택 센서스에는 주택 보급률이 96% 서울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네. 또 사실은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주택 부족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1, 2인 가구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일반적인 주택 분양에 수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이 부족하다. 돈이 있는 사람을 위한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비싼 주택을 수요에는 공급 과잉이라고 오히려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후분양제가 되면 금융비용을 건설사가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비용은 좀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도 다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변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분양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가가 얼마이든 그거는 고려사항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을 볼 때 그 앞에 논리가 성립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다만 논리적으로 시장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금융비용은 좀 증가하지만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도 안 들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후분양으로 집이 지어진 주택을 보고 사람이 사게 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할 그럼 수 있겠습니다. 심경훈 교수 논리라면 지금 선분양제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떨어져야 되잖아. 더 싸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 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한 절반 정도만 팔아도 남는 장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비용 대비로 하면은 지금 분양가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 말 건설업계를 대변하는 논리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기사 읽으시면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머니투데이 3월 13일 기사입니다. 제목입니다. 대기업부터 후분양제 현실 모르는 이야기.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건설업계는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마저 후분양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내 유보금은 대개 투자 등 경영활동에 사용돼서 실제 현금성 자산은 많지 않다. 자체 자금만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설사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뭐 그 후분양제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우리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건설업의 비중은 세계에서 더 높거든요. 네. 다른 나라 건설업 부가가치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되는 나라인데 이렇게 큰 경제 규모의 큰 산업에서 그러면 단 한 군데도 자체 자금으로 분양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 규모도 작고 그런 나라에서 다 후분양제로 하고 있는 건 뭐야? 좀 무슨 논리인가 싶네요 정말. 그러니까 엄살을 부리는 거고요. 진짜 네. 마리아 빵구야 정말. 자 근데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이 공공분양의 후분양제를 공약으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후분양제를 공약으로는 걸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을 안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이 후분양제 도입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서준덕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유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분양제는 기존의 지금 여당입니다. 야당 시절에는 이제 민주당의 당론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건설사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분양제 도입이 심각한 가계부채와 연결이 돼 있다. 가계부채와 연결되려면 주택가격이 거품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이 가격이 붕괴됐을 때 가계부채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건설업계의 입장은 이제 가격이 오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가게들은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해석이 좀 저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대출받아서 건설사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서 PF를 일으키던 대출을 받은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 가계부채가 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전 정책에 대해서 이해는 당분간은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사항이 많으니까 현상 유지를 하고 나중에 요거는 좀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게 교수님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걸 저도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요. 현아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저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절반이 좀 넘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이 되게 위험한 구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3년에서 한 5년 정도 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선분양제하고 맞물려 있어요. 선분양할 때 자 지금은 뭐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이자만 내고 있다가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집값 올라있으면 이거 처분해서 뭐 이제 갚아라 뭐 이런 식의 구조로 만들어준 거 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선분양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가계부채 문제가 더 질적으로 나쁜 가계부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분양제 하에서는 사람들이 냉철하게
그 현재 시점에서 이게 주택의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미래에 집값이 뛴다 그렇죠. 이런 선동에 의해서 막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양적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선분양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도 악화되고 질적으로도 악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도 사실 후분양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1977년에 선분양제를 실시했고 1997년에 이제 후분양제로 가겠다가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선분양제 도입한 지 40년 그다음에 후분양제로 가겠다고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도대체 때는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언제 충격 안 받는 거야 도대체? 네,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 몇 년간 그 건설업체들이 엄청난 분양 물량을 쏟아냈잖아요. 이 과정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건설업체가 그전 몇 년 동안 이른바 장사가 잘 안 돼서 뭐 해외에 쓰든 안에 쓰든 잘 안 돼서 이 건설 부채가 엄청 생겼거든요. 건설업체들의 부채가. 이걸 사실은 가계부채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부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장사가 잘 돼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이 이 정도로 재무가 뭐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못하겠다면 도대체 언제쯤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주택시장이 가라앉고 나서 건설업체들 다시 힘들어질 때? 그때 또 앓는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기가 지금이 시기적으로도 제일 적절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럼요. 자유롭게 욕하셔도 돼요. 아니 여기 아니고 욕은 이제 교수님을 그렇다고 우리 수준으로 그러지 말자고. 굳이 후분양제를 염려한다면 이제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뭐 염려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IMF 위기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웃나라 일본은 이제 버블 경제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건설사들이 3분의 1 정도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네. 부실한 업체는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는 아직 건설사가 많은 셈이죠. 부실업체의 퇴출 문제가 사실은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일자리 문제 맞물려 있기도 하고 네. 그 후폭풍이 이제 문재인 새 정부의 성공적인 과제 추진에 오히려 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재원 조달 우리나라 이제 분양 시장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 위주로 주로 편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중소 건설사들은 자구책으로 일부는 후분양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품질로 경쟁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대규모 단지 건설이 아니라 이제 기성시가 이제 소규모 주택 건설을 중소업체까지 참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소업체들이 앞으로 미래 전망은 있어 보이는데 너무나 부실한 업체들이 지금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제 사기 이런 분양들 굉장히 많고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 건전화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후분양제를 일시 시작하면 그런 여러 가지 우려, 특히 이제 중소건설업체의 도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일부 나타나면 이제 그걸로 정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지금이 적기죠.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는데도 역시 효과적이고 또 중소업체도 이제 견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어야 품질 경쟁을 하고 앞으로 주택산업의 근간도 좀 공고해질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과실을 따지기보다 긴 안목으로 주택산업의 이제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나는 꼽사리다 156회. 자, 오늘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아파트 선분양제 문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곧 이어 계속되는 낙곱살 156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해 주세요.
네.